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행 피하기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전체를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상은 당신을 연민하지 않는다. 블랙박스처럼 기록하라. 블랙박스는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운항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장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실패라든가 패배의 시기, 그런 것들에 접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실을 아주 철저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블랙박스식 사고인데 철저한 기록이죠. 또 실패라는 경험을 갖지 않고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패 자체를 성격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에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같이 했던 누가 잘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고, 환경이 잘못돼서 실패의 상황, 패배의 상황에서 철저히 현실을 수용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꼼꼼하게 기록하라.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국경일처럼 실패를 겪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롤러코스터에 내려가는 부분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것들을 감정의 과정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철저하게 수용하고 철저하게 기록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유익한가, 역생산성이라는 개념을 붙이고 있는데, 소비라든가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대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소비한다고 나도 같이 따라하죠. 우리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 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는 자세한 이런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할부금, 유지비, 기타 이런 것들, 차량 막히는 거 다 계산을 하면 도보로 걷는 것보다도 평균 속도가 더 적게 나온다. 전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문명의 많은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메일, 편리한 도구지만 스팸이라든가 언젠가 또 봐야지 하면서 모아두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 처음에는 굉장히 환호했지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추억의 사진첩이 있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런 거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런 역사가 남지가 않죠. 파일 형태로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옮기는 과정에서, 모바일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역생산성의 사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에게 드리지 말라. 여섯 번째, 잘하려 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 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업사이드, 긍정적인 것들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운사이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가꾸어 가던 투자를 하던 이런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업사이드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삶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과연 행복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모호하죠.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석학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삶의 행복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다운사이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많이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가난, 스트레스, 하기 싫은 업무, 실직,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책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투자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자를 성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 부자가 되겠다, 과연 무엇이 부자지, 어느 정도가 부자지, 매우 모호한데 다운사이드는 또 매우 명확하죠. 파산,
이런 것들. 자, 찰리 먼거 이야기가 이 책에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워렌 버핏과 함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해지는 건 고사하고 멍청해지지 않으려고만 했을 뿐인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왔는지 놀랍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멍청한 짓을 안 하려고 그것만 제거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성공을 일구게 됐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뭐죠? 투자에 있어서 복리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면면들에 있어서도 이런 복리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공부로 인해서 늘어난 공부 역량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하면 그게 또 복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7번째, 과연 성공이 노력 때문일까? 난소복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개념인데, 자, 우리 운에 관해서 뭐 운칠기삼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진화심리학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 우리가 왜 운과 노력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하는데 수렵 활동은 운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 4일에 한 번 성공하니까. 근데 채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운과 노력,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전자와 환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끝났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전자, 환경까지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게 뭐 이렇게 복권 당첨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거 워렌 버핏의 난소복권이 그거예요. 자기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으면 과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환경 뭡니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뭐 좋은 책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것도 자기가 통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어떠한 사건 속에서 자극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자기 통제는 아니니까. 이런 논리라면 성공의 몇 퍼센트가 운이냐? 100%라는 거죠.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삶의 자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고, 교만해지면 공격도 많이 받게 되고,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하지만 겸손이라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가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과 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 솔직함과 진실함에 관한 찬양, 경계하라. 우리 예전에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인가? 거기 책에서 진실하라, 뭐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개념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떤 대처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연히 진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솔직해지고 진실하지 말라는 거죠. 정보를 과다해서 노출한다거나 너무 투명해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자신에 대한 고백이 친구들 사이에 뒷담화거리로 희화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직접 다가오는 경우, 뭐 그런 경험들 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솔직함, 이런 것들은 경계하라는 거죠.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어떤 심리적 영역에서의 일정한 경계는 필요하다. 10번째, 성공한 이들은 안이유를 말한다. 유인원부터 이렇게 쭉 진화를 해오면서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호주의라는 개념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이 상대방의 뭐 털을 골라주고 이런 것들이죠. 자기에게 먹을 게 좀 많이 생겼을 때 나눠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원숭이가 내 털을 골라주고 먹을 게 남으면 나한테 주고, 이게 이제 상호주의가 되는 것이고 생존에 이제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주의가 어떻게 보면 또 나쁜 의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예전에 설득의 심리학 그 책 공부했었는데, 상호주의를 이용해서 눈탱이 맞추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초반에
엄청난 호의를 막 주는 거죠. 그 받는 사람이 뭐야 저렇게 호의를 주는데 나도 호의를 줘야지 하면서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는 우리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마트에 갔는데 무료로 시식을 시켜주죠. 남자들은 이렇게 또 공짜로 먹으면 또 하나 사줘야 되는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 중에 항상 그 부탁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무리한 부탁도 막 하고, 또 다른 캐릭터는 뭐냐면 늘 부탁을 또 들어주는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요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부탁에 대해서 진정한 고마움을 충분히 갖고 상호주의로 다가오는 경우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부탁을 받았을 때 보통 한 90% 정도는 들어주지 않아도 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 들어주지 않아야 할 그런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탁을 받았을 때 정서적으로 그냥 하다가 이렇게 승낙하거나 하지 말고 5초 정도를 깊게 생각을 해보고 아니요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번째, 초점의 오류. 우리 인간의 인지 오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삶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소한 건데 지금 이 순간 당장의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초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독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때 막 눈도 안 녹고 막 너무 추우니까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1년 내내 온화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마이애미에 10년 살아봤대요. 근데 전혀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운 겨울에 어떤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보통 다 실내에 있을 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아주 잠시 잠깐인데 그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크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런 불평불만 많잖아요. 다른 장소에, 다른 집에, 다른 헤어스타일, 이런 부분들. 근데 좋은 삶은 넓게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12번째는 소비로 자신을 표현하지 마라. 지금 현대사회라는 것이 소비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소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차량, 내가 누구인가, 벤츠, 카푸어들 굉장히 많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 대신 경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건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고, 경험이 미치는 효과는 아주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에는 물건보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을 그 경험으로 인해서 획득하고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이제 마지막인데 13번째, 얼마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돈에 관한 연구 사례는 굉장히 많죠. 국가나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가구 소득은 한 1억 3천만 원, 거기까지는 소득이 늘어날 때 그 행복감도 함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연봉 7천이 넘어가고 가구소득이 1억 3천이 넘어가면 수입 증가에 따른 쾌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한계효용 제로에 수렴을 해가는 거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미국에서 1946년 힘들었을 때죠. 전쟁 바로 이후에 1970년 집집마다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황금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46년과 1970년의 행복지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베이직한 기본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의식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더 풍요로워져도 행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 이런 노래도 있는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못 먹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전진 노력하고 하면서
또 행복해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물질적으로 사실 물론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행복 지수는 떨어져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게 어떤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라는 거는 해석의 차원이 되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각자의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야. 관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어떠한 해석과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책에서 소개하는 돈을 대하는 규칙인데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뭐 저축이죠. 뻑큐머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막 너무 다니기 싫고 막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상사에게 뻑큐 하면서 직장을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그 정도의 돈은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속되지 않고 또 독립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또 일정 기간의 자유, 그러니까 이 뻑큐머니는 한 1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변동에는 좀 둔감해라. 우리가 요즘 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해도 그냥 혼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이거는 뭐 비단 돈뿐만 아니라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숨어있는 진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비교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면, 비교라는 개념 이런 거 없이,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돈에 관해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진정한 성공은 재정적 성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삶을 마치는 많은 무수한 이들의 어떤 인터뷰,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죠. 또는 그 후세대들을 위한 조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에서는 돈이 필수는 아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